올해 나이 52살 김광규 씨의 하루는 외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김 씨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김 씨는 한 건설회사의 정직원이었습니다.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급하게 제2금융권의 한 회사에서 원금 90만 원을 연이자 30%로 빌렸습니다. 제1금융권에서도 이미 대출을 받긴 했지만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90만 원 정도면 제 급여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이제 마이너스. 하지만 2달 뒤 직장을 잃은 김 씨. 그때부터 대출금과 이자 상환이 미뤄졌고 급기야 신용 불량자가 됐습니다. 이제 실직 그 여파로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됐고 그리고 취업도 원활하게 되질 않았었고 그로부터 한 1년 반 후에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상상을 초월한 이자가 붙어 있던 상태라 감당이 안 돼서 방치해두고 포기를 했었죠.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까지 시달렸던 김 씨. 지난 2015년 신용 불량자로 살아온 10여 년의 세월을 정리하고자 용기를 냈습니다. 정부에 신용 회복을 신청했고 원금과 이자가 더해진 6천여만 원 가운데 4분의 3을 탕감받아 지난 3월 모든 빚을 정리한 겁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제 인생 포기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제가 깨끗해졌으니까 나도 이제 남들과 어깨를 견주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쁨도 잠시. 19년 전 제2금융권에서 빌린 90만 원 때문에 김 씨는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유통기한처럼 채권에도 소멸시효란 것이 있습니다. 빚에 대해 채권 업체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보통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연체 시작일로부터 5년. 금융회사가 채권의 소멸시효가 넘어가도록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이른바 죽은 채권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법망의 허술함 속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5에서 10% 가격에 이를 다른 업체에 되팔고 있고 김 씨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대출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한 대부업체가 정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하고 직접 회수를 선택했는데 이 사실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고 몇 년이 흘러 김 씨에게 들이닥쳤던 겁니다. 이럴 경우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면 채권 소멸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김 씨가 그냥 지나치면서 다시 5년이란 시효가 되살아났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지금 현재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사실 채무자가 이제 항변하면 사실 안 갚을 수 있는 문제인데 그 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몰라서 그냥 갚아서 사실 당하는 채무자가 많기 때문에. 심지어 김 씨는 자신의 채권이 언제 어느 회사로 팔렸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통장이 압류가 됐는데 은행에서 물어보니까 셋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이 업체는 원금과 이자로 600여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김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업체는 김 씨가 가까스로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개설한 통장을 압류했습니다. 이 통장에는 췌장암에 걸린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주체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좀 난립되어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혀 내가 빌린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업체, 개인들로부터 채권을 추심당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비처럼 살아 돌아온 채권은 김 씨의 발목을 잡고 재기를 향한 도전을 막고 있습니다. 추심하는 대부업체는 김 씨에게
완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가발 사업을 시작한 김 씨. 기술 특허까지 받았지만 언제 채권자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만 갑니다. 굉장한 큰 스트레스도 제가 그 신용 회복을 했다고 하는 데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전혀. 그 상태와 동일해졌다고 하는 거죠. 또 이런 현상이 오니까 절망인 거죠. 죽은 채권의 무자비한 빚독촉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달 한 대학병원에서 말기암 선고를 받은 62살 신모 씨. 신 씨에게 주어진 남은 생을 정리하기에도 부족한 3개월이지만 그는 지금 오로지 10여 년 전 빌렸던 돈에 대한 걱정뿐입니다. 자식한테까지는 안 내려갔으면 좋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몸이 나서 갚을 능력이 된다면 좋은데 제가 만약에 죽으면 자식한테 넘어간다는 거 남들은 재산을 뭐 물려주고 간다든지 그런 거 나는 없지. 물려주는 제일 그게 결혼했고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상태라면 걱정을 안 하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제일 슬픔이 다른 거 없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4년 한 카드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을 갚지 못하고 신용 불량자까지 되며 신 씨의 사정은 더욱 악화돼 갔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경제 활동이 필수지만 모든 통장이 압류된 탓에 제대로 된 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거래하는 특정 통장을 압류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그냥 은행에 대해서 모든 통장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압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다른 은행에도 동일한 채권 금액을 가지고요. 여러 은행에 압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권리 남용이 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소득이 적은 이런 계층들은 통장 금액이 적은 경우에도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생계를 더욱 압박을 가하고요. 채무자는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간 5년. 그러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4년 전부터 매달 14만 원씩 10여 년 동안 빚을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본 대부업체가 13년 전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해왔습니다. 알고 보니 신용회복 프로그램 신청 당시 신 씨의 흩어진 채권을 찾는 과정에서 해당 카드 회사의 채권만 빠졌는데 이 카드사가 이른바 죽은 채권을 헐값에 이 대부업체에 팔아 넘겼던 겁니다. 신 씨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큰 빚에 놀라 일단 일부를 송금했는데 그 순간 죽은 채권의 시효가 되살아났습니다. 소멸시효가 이제 완성된 경우에는 사실 뭐 그런 조치를 취하더라도 채무가 이제 소멸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자를 지급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어떤 서류를 써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소멸시효 이익을 스스로 포기했구나 이렇게 이제 취급을 해서 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이제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래서 추심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요. 원금 1,000만 원, 이자까지 복리로 불어나 4,500여만 원이 신 씨 가정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희망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몇 년만 더 갚으면 내 새끼들한테 최소한 내려가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카드에서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것도 갚자 그 힘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갚아 나가고 있는데 이제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부정을 하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자꾸 이제 포기하지 말고 치료를 해라 했는데 정말 애들 생각하면 평생 해준 거 한 개도 없고 진짜 용돈 한 번을 제대로 못 줘보고 저는 벌어서 먹고 살기 바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감이 걸렸다 그러니까. 제 남편은 돈 못 갚으면 그게 우리 애들한테 내려갈까 봐. 소멸시효를 둘러싼 법의 허점이 너무 많은 데다 채무자는 각종 정보에서 소외되는 약자일 수밖에 없어 현대판 노비 문서인 죽은 채권의 부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죽은 채권의 부활은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취재를 맡은 이연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먼저 채권 소멸시효라는 게 무엇이고 이게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채권에는요, 유통기한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는 죽은 채권으로 분류가 되는 건데요. 이 채권자가 재산권을 행사한다, 즉 돈을 갚아라 라고 돈을 빌린 사람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는요, 그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채권의 종료에는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0년까지 이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고 금융회사 대출 채권의 경우는 5년입니다. 채무자가 개인으로 한정돼 있는데 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 취재 역시 개인으로 한정지어서 취재를 했고요. 소멸시효를 정한 이유 한번 살펴보면요. 아무리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도 돈을 갚아라라고 추심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권리가 없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돈을 빌렸다면은 당연히 갚을 책임까지 있는 거 아니냐? 과연 시효를 소멸시켜주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례자들의 공통점은요, 이 과거에 많은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기에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신용회복 프로그램 이용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모든 빚을 청산한 줄 알았는데 소멸시효가 다한, 즉 죽은 채권이 갑자기 나타나서 처음 본 대부업체가 자기가 알고 있는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부르면서 돈을 갚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게 통장 압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통장 압류는 사실상 경제활동의 사망 선고와 같죠. 취업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 또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결국 죽은 채권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재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싶어도 구조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시 신용불량자로 추락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건데요. 이런 말씀드린 사례자들뿐만 아니라 취재를 위해서 다양하게 만난 분들, 정부가 운영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엄두가 나지 않는 다중채무자들도 상당 부분 많았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요, 저소득층이거나 고령자거나 청년층 등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대부분은 금융정보가 부족해서 죽은 채권이 뭔지도 몰랐고 또 지금까지 갚고 싶어도 이 빚의 자신의 빚의 규모가 너무 커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는 상황이었는데 기존 채권 중에서 죽은 채권이 돼버린 일부 채권이 또 다른 대부업체로 넘어간 뒤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로 돈을 갚아라라고 추가로 요구한 셈입니다. 결국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상 삶의 희망이 없어지는 상황들인데 이분들이야말로 더 큰 문제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런 경우 한편으로는 도덕적 해이, 즉 대출을 받고도 버티면은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연히 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도덕적 해이 부분은 취재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난 결과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이 빚에 짓눌려서 신용불량자로 살아갈 경우 그 고통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두를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였는데요. 또 전문가들 역시 이런 분들을 구제해 줄 경우에 새로운 경제 기회를 제공해서 납세자, 또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인구를 편입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더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채권 소멸시효 제도 자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작 빚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들이 내 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도 모른다는 점은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이 기자, 돈을 빌린 채무자가 무책임한 건지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참 답답한데요. 이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진행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사례자들조차도 흩어진 채권을 모두 찾아내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당연히 이들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다중채무자들은 더더욱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판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죽은 채권이 팔리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무자는 본인이 필요한 만큼의 돈을 금융회사로부터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요. 이 돈에 대해서는, 이 채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갚아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채무자가 갚지 못했을 경우, 자, 이 채권들은 모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죽은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은 채권을요, 금융회사가 직접 추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추심하지 않고 여기 새롭게 등장하는 대부업체에게 이 죽은 채권을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팔 때요, 이 판매 가격이 이 원금 그대로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자, 이 중에 보통 5에서 10% 정도, 굉장히 헐값이죠. 이 헐값에 이 대부업체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 대부업체는요, 이제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라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아까 사온 금액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이 원금과요, 그리고 이 소멸시효가 다한 기간만큼 불어난 이자, 자, 이자를 더해서 갚아라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채무자는 이 대부업체가 추심을 하는 이 과정 동안도 자기 채권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언제 팔렸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채권 이력제라는 건데요. 채무자에게 채권을 사간 이런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의미가 있긴 한데 문제는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한 이 죽은 채권에 대해서 판매하거나 추심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의 의무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죽은 채권이 살아나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네, 상당합니다. 2010년 이후에 5년 동안요,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 원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했습니다. 네, 그런데 허가받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가 있죠.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규모가 더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많은 대부업체들이 소액 변제를 우선 요구하는 등 편법을 쓰는데 일부라도 입금하는 순간 시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채무자가 이의 신청 제도를 알기도 어렵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2주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책임이 없어진 채권에 대해 계속 시달려야 한다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또 한 번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과연 이번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 채권 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죽은 채권을 팔았다면 해당 금융기관이 다시 사들이도록 했습니다. 재기의 꿈을 무너뜨리는 죽은 채권 부활로부터 채무자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한 겁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취재진은 서민들의 빚 해결 문제를 상담하는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더니 혹평을 쏟아냅니다. 이거 자체도 사실은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문구고 차라리 뭐 이렇게까지 할 거면 시효 완성된 거 매각 제한하지 말고 다 자체 소각해라. 자체 없애라.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제대로만 하려면. 응? 뭘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요. 또 가이드라인이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가장 큰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채권 소멸시효는 정해져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금융회사들이 과연 이 조치를 따르겠냐는 겁니다. 대부업체를 금감원에서 그 매출 100억 이상 된 곳들은 전부 다 관리 감독하게 돼 있거든요. 니들은 걸리면 다시 뭐 안 해주겠다, 재연장 안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금융사를 손대는 거기 때문에 좀 강제성도 좀 부여가 되고 그럼 일선에서 우리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채무자들이 일일이 다. 근데 이거를 그냥 가이드로 해서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거는
실제로 2015년에 금감원이 밝힌 가이드라인의 경우엔 이번 것보다 금융기관에 더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채권 시장에서는 아예 죽은 채권만 전문적으로 사서 채무자들을 추심하는 업체들이 판을 치는 상황. 이들 중 일부는 폭언을 일삼는 등 불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훨씬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몇 사람만 추심해도 들인 비용을 국가로 회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크다는 거죠. 결국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에 대해 철저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만 폐쇄적인 금융업계 분위기와 전문적인 용어가 넘쳐나 그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렇게 유명한 이렇게 이름 대면 알만한 그런 대부업체 예전에 이제 그런 곳에서 일하셨던 분들 말씀 들어보면 채무자를 좀 소팅을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채무자의 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 그다음에 이제 여성들 중에서 좀 나이가 있는 분들, 뭐 이런 그다음에 청년들 이렇게. 사실 이 보도자료도 되게 좀 제가 보면서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이 지금 문장 이런 거 보면은요 이게 금융 사실은 일반인데 문장 자체가 너무 전문이에요. 이게 저희는 아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알겠지만 대다수 분들은 소멸시효가 뭔지 그래서 완성됐다는 게 뭔지 이런 거 전혀 몰라요.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업체들이 마음만 먹으면 죽은 채권이 부활해 재기를 꿈꾸는 서민들이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현재 그 법률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계류는 돼 있지만 아직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사전적으로 좀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길 경우 지금으로선 처벌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행위 규제라기보다는 사전적인 규제로 볼 수가 있고 실효성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사이 일부 뜻있는 금융회사는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저축은행이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무상 소각하기로 한 겁니다. 전 금융권을 통틀어 최초로 벌어진 그야말로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제1금융권에서 최초로 신한은행이 4,400억 원에 달하는 소멸시효 만료 채권을 소각했습니다. 이로써 개인 채무자 13만 6천여 명의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다시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금융업체들 사이에서 내린 결단. 이런 긍정적인 행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해당 금융회사들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네, 그런 데서는 수시로 채무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책임자들이 모임도 갖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왔는데 이탈을 하는 거거든요. 같은 그런 대열에서 조금 저쪽 정책에 동조하는 그런 거를 하면 기존에 자기가 해왔던 그런 같은 그룹에서는 안 좋게 볼 수도 있으니까 대놓고는 부담스러운 거겠죠. 채무자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도 죽은 채권을 둘러싼 금융업계의 밥그릇 싸움에 치여 공개리에 말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금융기관들이 사전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있잖아요. 조금 이제 과잉 대출을 한 것입니다. 채권을 이제 매각할 때 그 채권 가치라는 게 굉장히 낮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이라는 게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채무는 일부 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새롭게 경제 활동을 시작해서 돈도 벌고 또 소득도 창출하고 함으로써 새롭게 하여튼 출발하는 것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당연히 그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금융업계 자체 노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은 채권을 알아서 소각한 좋은 일을 한 금융회사들이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건 좀 충격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저희가 준비한
그 가이드라인인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취재한 은행이 이제 SBI저축은행과 그리고 신한은행 두 곳이었는데 모두 정식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이 두 곳 모두 이제 거시적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건 확인을 했죠. 경제활동 인구로 이제 죽은 채권의 채무자들을 편입시켜 주는 게 좋다라는 취지였는데 이 죽은 채권을 자체 소각하면서 채무자들에게 경제활동이 가능하게끔 기회를 주고도 나서지 못하는 이유, 바로 금융업계의 눈치 보기였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분위기에서는요, 이 시중은행들도 이제 취약층에 대한 비탄감 방안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비탄감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게 현장 분위기입니다. 예. 다행스러운 건 새 정부도 죽은 채권 문제에 대해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부채 해결 7대 해법 중 하나로 죽은 채권을 꼽았습니다. 3대 근본 대책에 적극적인 취약계층 부담 경감책이 마련돼 있는데요. 구체적인 해법 방안으로 들어가 보면 죽은 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 방지법을 제정해서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 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일부 죽은 채권 채무자들 또 저소득계층이나 뭐 이런 한정을 지어서 좀 소각까지도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죽은 채권 부활 금지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지윤경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죽은 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죽은 채권이 해결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사람이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겠지만 갚을 능력이 사실상 거의 전무한 상태에 있는 분에게 계속 그 부채 상환을 강요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그 부채 상환을 강요받는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회에서 뭐 거의 퇴출되다시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당연히 가족이 파괴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도 높고요. 그런 현실이 뭐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살률도 높아지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에도 소멸시효를 뒀던 건데 이 소멸시효 한마디로 채권이 그 죽은 상태나 다름없는 것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추심을 하고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환경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람을 채무 노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한 번 빚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시 이렇게 절대로 새 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어떤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고 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도 이런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법안 개정 작업에 나설 거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요. 사실상 그동안도 제가 법안 발의를 한 뒤에 금융이라든가 다른 부처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다만 네. 법무부에서 좀 보수적이었는데 정부가 추진한다면 당연히 이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윤경 의원과 함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현아 기자, 결국 돈 문제인 만큼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무작정 강제화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을 텐데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제화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그 죽은 채권 소각에 대한 대상자는 모든 빚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이제 취재한 결과 일부 은행들의 경우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이 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받을 때까지 추심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의에 대해서 질문의 답이요. 차라리 소각하는 게 더 좋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죽은 채권을 별도로 관리하는 부서가 존재하는데요. 여신관리부 등인데 이곳에서 죽은 채권을 받기 위해 추심을 하는 시간, 또 투자,
뭐 인력 배치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내부 규정에 따라서 자체 조사도 하고 또 아무나 소각을 시켜줄 수 없거든요. 경제적으로 도저히 회수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이 채무자를 추심하고 관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소각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또 금융회사마다는 또 대손 충당금을 쌓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경우 이제 대비해서 미리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서 취재한 제일금융권 일부 은행의 경우는 죽은 채권을 소각하면 대손 충당금이 있어서 경영상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금융회사 역시 거시적 차원에서 돈을 더 이상 갚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채권 소각을 선택하고 사회적 재기 기회를 주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이제 금융과 정부 정책의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현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많은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새 정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더 힘들게 하는 죽은 채권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TV로만 봤지 저한테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하나도 안 보이지. 같이 밥 먹고 있는 사람이 없어졌다니까. 하늘이 무너져 버리더라고. 지상 위에 사람들이 살고 지하에 내가 살고 있다고 내가 느꼈어요. 정해져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